교통사고 후 6개월 만에 눈을 떴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죠. 어둠 속에서 막 깨어나려던 그 순간 귓가에 스친 목소리. 끝나야 보험금을 받지. 20회를 함께 산 남편의 낮고 질긴 음성이었어요. 기계음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숨부터 고르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등줄기를 얼려놓았거든요. 그날 깨달았죠. 살아남으려면 모르는 척부터 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속으로 날짜를 외웠어요.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기억해, 적어, 남겨. 분노는 뜨겁게 끓지만 기록은 오래갑니다. 50세 한영숙,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의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처음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천장등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삐 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더군요. 코끝에는 알코올과 고무 냄새가 섞여 있었고 혀끝은 마른 종이장처럼 까슬했습니다. 입술 틈새로 스며드는 공기마저 낯설었죠. 손끝으로 시트를 쓸어보니 거칠고 딱딱하더라고요. 병원 시트 특유의 빳빳함이었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려 하니 팔에 뭔가 꽂혀 있었어요. 투명한 관을 통해 무언가가 제 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목엔 플라스틱 팔찌가 차여 있었고 그 위에 제 이름 한영숙이 까만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인데 마치 다른 사람 것 같았죠. 목을 돌려보니 창문이 보였어요.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는데 틈새로 보이는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비가 온 뒤 같았어요. 공기도 눅눅하고 무거웠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귓가에 박도현, 내 남편의 낮고 질긴 목소리가 꽂혔어요. 끝나야 보험금 받지. 그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음성이 이어졌어요. 그러게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겠네. 애들한테도 말해야지. 끝이라니 정리라니. 누구의 끝이고 무엇을 정리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애들한테 뭘 말한다는 걸까요? 제 심장이 한번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얼음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손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지더군요.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지금 눈을 뜨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처럼 온몸의 세포가 가만히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달력을 펼쳐 오늘 날짜를 눌렀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오늘이라고 새겨놓았습니다. 오늘, 기억해. 살아남는 사람은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모른 척을 택했답니다. 그게 제 첫 결정이었죠. 눈꺼풀을 아주 천천히 마치 잠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처럼 들어 올렸어요. 커튼 틈으로 오후빛이 실처럼 흘러들었습니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가볍게 떠다니더군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죠. 목이 말라 물을 청하려 했지만 소리가 목구멍에서 모래처럼 뭉쳤어요. 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몇 번 침을 삼키고 나서야 간신히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리마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갈라지고 거칠었죠. 성대가 굳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때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남편이 종이컵을 들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말랐습니다. 턱선이 더 날카로워 보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나 봐요. 깼네. 어머니, 영숙이 깨어나나 봐요. 뭐? 깨어났다고?
6개월 만에 깨어나는 저를 보고 차분하게 당황하고 그 목소리에 기쁨이 아닌 다른 색깔이 묻은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깨어나서 다행이야 같은 말부터 할 텐데 말이에요. 정리 좀 했어. 넌 푹 쉬어. 남편이 물컵을 제 입술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정리라 그 단어가 이상하게 차갑더군요. 무엇을 정리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왜 푹이라는 말에 묘한 강조가 들어갔을까요? 머리맡 탁자를 더듬었지만 내 휴대폰과 가방은 없었어요. 평생 손에서 놓은 적 없던 작은 파우치도 사라져 있었죠. 그 안엔 아이들 어릴 때 사진과 엄마가 주신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모두 사라졌더군요. 내 가방은? 제가 간신히 소리를 내자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간호사실에 맡겼어. 병실에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방이 왜 불편한가요? 예전에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도 어머니 가방은 그냥 두셨는데요. 언젠가 엄마가 말했어요. 얘야, 급할수록 물부터 마셔라. 목이 마르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물 한 모금을 아주 천천히 넘겼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적시며 내려가는 감각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커튼 너머에서 낮고 담담한 여인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지금은 쉬는 척이 답이에요. 누군가 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눈으로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목소리가 아직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신이 조금 맑아지니 사라진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휴대폰, 작은 파우치, 평소에 늘 곁에 두던 것들이 모조리 사라져 있었어요. 침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까지 모두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손거울, 립밤, 사탕 하나까지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영숙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가장 이상한 건 제 옷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입었던 분홍색 블라우스는 어디 갔을까요? 대신 병원 가운만 걸려 있었어요. 혹시 옷에 뭔가 중요한 흔적이 있어서 치운 건? 문득 생각해 보니 제 지갑도 없었어요. 신분증, 카드, 현금은 물론이고 아이들 사진까지 모두 들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서진이가 5살 때 그려준 엄마 그림도 접어서 넣어뒀었거든요.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구석구석 더듬어 봤어요. 그때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 봉투 뒷면 같았죠. 펜이 없어서 손톱으로 꾹 눌러 글씨를 남겼어요. 오늘 오후 보험금 정리 가방 사라짐 글씨가 볼품없었지만 그게 제 첫 기록이었어요. 에어컨 바람에 커튼이 얇게 부풀었어요. 주사 라인에서 물방울이 톡, 톡 떨어지는 소리가 시계처럼 규칙적이었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사라진 것들 가방, 휴대폰, 지갑, 옷, 파우치, 사진들 들은 것들, 보험금, 정리, 끝, 의심스러운 것들, 남편의 담담한 반응, 물건들의 완전한 속어. 그리고 마지막 칸에 조용히 적었어요. 나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편은 제가 깨어난 걸 기뻐하지 않을까요? 6개월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다면서 정리했다라니요. 끝나야 보험금 받지라니요. 뭔가 서둘러 끝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제가 깨어나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나간 뒤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
간호사들의 발자국, 누군가 통화하는 목소리, 그리고 의료기기들의 기계음이 뒤섞여 있었죠. 그때 제 옆 침대 커튼이 살짝 움직였어요.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잠시 후 커튼 틈으로 손 하나가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제 침대 옆에 놓고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하지 마세요. CCTV 보존 요청부터 모든 대화 기록하세요. CCTV 보존 요청이라니 그게 뭘까요? 병실을 둘러보니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더군요. 그동안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렌즈가 제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옆 침대에 단발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소탈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세상살이를 지켜본 사람의 눈이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에게 구두로 먼저 요청하세요. CCTV 영상 보존해 달라고요. 그리고 개인 노트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두세요. 2번 남기면 지우기 어렵거든요. 목소리는 따뜻하기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어조였어요. 누군가를 도와본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입모양만으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딸을 기다리는 엄마거든요. 엄마들은 서로 지켜줘야 해요. 특히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죠. 특히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여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뜻이잖아요. 이름부터 묻지 맙시다. 여인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감정을 묶어요. 우리는 지금 감정보다 기록이 먼저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히더군요.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생기는 느낌이었죠. 마치 캄캄한 방에서 누군가 성냥을 켜준 것 같았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저에게는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했구나 하고요. 오후 면회 시간이 되자 복도가 부산해졌어요. 여러 발자국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재빠른 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향수 냄새가 병실 공기와 섞여 톡 쏘더군요. 20해 넘게 맡아온 그 냄새였지만 오늘은 왜 이리 낯설까요?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뿌리신 것 같았어요. 얼른 정리하자. 도장은 어디 뒀니?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A4 용지가 두툼하게 묶여 있었고 곳곳에 빨간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그어져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도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급할수록 물부터 마셔라. 그래야 말이 꼬이지 않는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서류를 펼쳐 제 앞에 놓았어요. 보험금 수령 동의서, 재산 이전 동의서,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서류에 이미 제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이건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아, 그게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그 설명은 어색했어요. 병원에서 보험금 수령 동의서나 재산 이전 동의서를 왜 요구하겠어요? 남편이 서랍을 뒤적이며 도장이 머리맡에 있었는데 라고 얼버무리자 시어머니는 성가신 듯 서랍을 탁 닫았습니다. 도장 없으면 어떡해? 손도장이라도 찍어야지.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손도장도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실까요? 급하게 뭘 그리 정리하려고 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니.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 보험이 있는데 왜 병원비 걱정을 하실까요? 그리고 나중에 복잡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집은? 제가 또 물었어요. 집은 왜 정리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집도 남편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집도 이름 정리 좀 해야지. 세금 문제도 있고 커튼 너머에서 짧은 헛기침이 들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마음속에서 메모했습니다. 서류 미리 준비됨. 도장 급히 찾음. 집 이름 정리. 세금 문제라고 함. 그 사이 머릿속엔 오래된 부엌의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된장 끓는 냄새, 젖은 앞치마의 촉감. 집은 언제나 제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더군요. 제 집이 제 것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해가 기울어 병실에 주황빛이 스며들 무렵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때 금태 안경 여인이 의자를 끌어 제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 대화 들으셨죠? 저는 눈으로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 녹음한 게 있어요. 스피커 볼륨을 아주 낮춰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만 제대로 처리했으면 아무도 모를 뻔했는데 누가 알았을까? 그 뒤로 시어머니의 음성이 이어졌죠. 그래도 이제 보험금 들어오니까 다행이지. 집까지 정리하면 깔끔하게 마무리야. 제 등골이 얼어붙었어요. 브레이크를 처리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뻔했다는 건 뭘까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게 더 있어요. 여인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남편과 다른 남자의 대화였어요. 정비 기록은 깨끗하게 지웠지? 네, 확인했습니다. 흔적 없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비 기록을 지웠다니. 그럼 정말 제 차에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여인은 담담히 말했죠. 지금은 의미를 붙이지 말고 단어만 저장하세요. 브레이크, 처리, 보험금, 정비 기록. 저는 속으로 하나하나 따라 적었습니다. 그 순간 먼지들이 주황빛으로 반짝였고 병실 시계 초침이 한 칸 크게 움직였죠. 언제부터 녹음을 하신 거예요? 제가 속삭이자 여인이 작게 웃었어요. 아주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부터요. 제 딸이 옆 침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대화들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제야 궁금해졌어요. 딸분은 왜? 교통사고예요. 우리 딸도. 여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남편이 딸 사고에 대해서도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고 날짜, 시간, 정비소는 어디 다니는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교통사고 환자 2명이 같은 병실에, 그리고 한 명의 남편이 다른 사고에까지 관심을 보인다니. 앞으로도 이런 대화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패턴을 찾아야 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건 계획이거든요. 그 말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계획이라니. 정말 제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밤이 되자 기억들이 파편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손끝과 코끝으로 먼저 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운전대 감촉을 떠올렸어요. 제 차 운전대는 가죽으로 씌워져 있었는데 오른쪽 아래 부분이 약간 벗겨져 있었습니다. 매끈한 곳과 미세하게 거친 곳의 경계를 늘 엄지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신호 대기할 때의 습관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그날이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느낌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처음엔 이상하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신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달이 평소보다 푹신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닿는 시점이 늦었습니다. 보통은 페달을 반쯤 밟으면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날은 끝까지 밟아야 차가 멈췄어요.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종이컵 커피를 마셨던 기억도 났어요. 그날 장을 보기 전 어떤 정비소 앞에 잠깐 섰던 장면이 어렴풋이 번져 올랐습니다. 제 차 좀 봐주세요. 브레이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기사에게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기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금방 봐드릴게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다리는 동안 정비소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드라마일 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돋아요. 천천히요. 꺼내려 하면 도망가요. 금태 안경 여인의 목소리가 실처럼 따라왔어요. 저는 손가락을 공기 중에 대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흉내를 냈죠. 발바닥의 기억이 생생히 반응하더군요. 그때의 이상한 감촉, 평소보다 깊숙이 들어가던 페달, 늦게 듣던 브레이크, 그리고 급하게 멈추려 할 때 차가 미끄러지던 느낌까지 모든 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펄럭이는 커튼이 제 작은 연습을 가려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괜찮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정비소. 그곳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 기사분을 꼭 만나봐야겠습니다. 제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테니까요. 저는 그 여자의 이름을 끝내 묻지 않았죠. 이름은 마음을 서두르게 하거든요. 이름을 알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객관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먼저 달리면 발걸음이 넘어지더라고요. 대신 그녀는 또 한 장의 종이를 제게 건넸어요. 이번엔 훨씬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체크리스트 간호기록 사본 신청 누가 언제 왔는지 기록됨 면담 내용 상세히 기록 말 한마디까지 사라진 물건 몽독 작성 사진 찍어둘 것 정비소 연락처 확인차 수리 기록 보험 서류 절대 서명 금지 글씨가 군인처럼 반듯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 같았죠.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손해사정사 일을 했어요. 보험사고 조사하는 거 말이에요. 손해사정사라니 그럼 보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네요. 교통사고, 산재, 보험 사기까지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지 말이에요. 그럼 제 사고도 아직 성급해요. 여인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예요. 단계별로 가야 해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 때 예전에 보험 사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도운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약자는 지식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그녀의 눈에 무언가 깊은 신념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죠. 제 딸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늦었지만 이번에는 미리 막고 싶어요. 저는 종이를 가슴에 포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동정심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이유와 경험이 있었던 거죠. 병실 천장의 불빛이 둥글게 번지며 잦아들었어요. 저는 아주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자. 그리고 싸우자. 이유는 아직 흐릿했지만 목표만은 분명했어요. 모르는 척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걸어나가기. 그날 밤 저는 마음속 노트에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요.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엄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란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금방 들통나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끝까지 알아내거든.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겠더군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잠이었어요. 내일부터는 한영숙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윤복자가 제게 귓속말을 했어요. 오늘은 한번 나가야겠어요. 외출증 받읍시다. 간호사에게 보호자 외출증을 받는데 남편은 묘하게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어디를 간다고? 산책이요. 윤복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오더군요. 며칠 만에 맡는 바깥 냄새였어요. 소독약 냄새에 길들여진 코에 흙냄새와 풀냄새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윤복자는 휠체어를 밀며 정비소까지는 10분 정도 걸려요라고 말했어요. 정비소 앞에 서니 쇠 부딪히는 소리와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마지막 날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어요. 제가 브레이크 이상을 호소했던 곳 말이에요. 기사 정혜준 씨는 저를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복자가 명함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죠? 아, 윤복자가 미리 연락을 했었나 봐요. 정 씨는 눈치를 보다가 손바닥에 작은 쪽지를 접어 넣어줬어요. 브레이크 분의 흔적 있음. 그 글씨가 제 손에 불씨처럼 내려앉았죠. 정말이었어요. 제 차에 무언가 조작이 있었던 거예요. 윤복자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천천히 가야 해요. 정혜준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날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미리 손을 댄 흔적이 있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짜였구나. 증거는 있나요? 윤복자가 물었을 때 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을 찍어뒀는데 며칠 전에 누군가 와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 윤복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계획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더 모아야 해요.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윤복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젠 정비소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녀는 정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세요. 윤복자가 말했지만 정 씨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며칠 전 고장났어요. 수리업체에서 포맷했다고 하네요. 윤복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포맷한 날이 언제죠? 사흘 전이라고 해요. 윤복자가 눈을 가늘게 뜨더군요. 6개월 전 사고 기록을 왜 지금 와서 지우는 거죠?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너무나 깔끔한 타이밍이었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윤복자가 제게 눈짓했어요.
CCTV 삭제, 사진 회수, 정비 기록 삭제. 누군가 체계적으로 증거를 지우고 있어요. 그녀는 수첩에 뭔가 적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지울 수는 없어요. 디지털 세상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거든요. 어떤 흔적이요? 제가 물었을 때 윤복자가 작게 웃었어요. 접속 로그요. 누가 언제 시스템에 들어왔는지는 서버에 기록돼요. 삭제 시각, 접속자 정보. 이런 건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내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사정사 시절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와 일한 적이 있거든요. 윤복자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세상 일은 말보다 로그가 정직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컴퓨터는 모든 걸 기억하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제 가슴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다음 목표는 집이었어요. 윤복자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봅시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 집은 이미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돼 있었고 매각 예약까지 걸려 있더군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변동일자를 보세요. 윤복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제가 사고를 당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의식이 없는 사이에 모든 게 정리된 거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도장을 찍지도 않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복자는 차분히 말했어요. 위조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위조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서류 출력 버튼을 눌러 현재 소유자와 변동일자를 표시했습니다. 이 날짜 잘 기억해 두세요. 사건 연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집 외에 또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윤복자는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예금 계좌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법원에 계좌 추적 신청을 넣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적금 계좌도 해지되어 있었어요. 3천만 원이 들어있던 계좌였는데 사고 후 일주일 뒤에 해지됐더군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에요. 윤복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사고 의식 불명 재산 이전 보험금 수령. 완벽한 시나리오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와 증거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도요. 다음 목표는 보험이었어요. 윤복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박 과장, 나 복자야. 부탁 하나 하려고. 그녀는 보험사 손해사정 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수익자 변경 내용 말이야. 잠시 후 받은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 사고 후 2주 뒤 접수 변경자 박도연, 새로운 수익자 박도연. 보세요. 남편이 본인을 수익자로 바꿨네요. 윤복자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죠. 보험금이 얼마예요? 제가 물었을 때 윤복자는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5억이네요. 특약까지 포함해서요. 5억. 그 돈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한 건가요? 목구멍이 메말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윤복자가 계속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에 아주머니 서명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때 의식이 없었잖아요. 그럼 위조인가요? 거의 확실해요. 하지만 필적 감정을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윤복자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윤곽이 보여요.
사고 의식 불명 재산 이전 보험 변경, 보험금 수령. 완벽한 보험 사기 미수예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계획적이었구나. 그리고 만약 제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저녁 면회 시간 딸 서진이가 들어왔어요. 대학생인 서진이는 여전히 아버지를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냥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일이야.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서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요. 저는 노트를 꺼내 서진이에게 내밀었어요. 거기엔 보험금 변경 날짜, 등기부 변동, 브레이크 분해 흔적, 적금 해지 등이 깨알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한 장씩 넘기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해. 엄마 말만 믿지 말고. 저는 서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도 조회해보고 보험사에도 전화해봐. 서진이는 한참 동안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정말 확인해 볼게. 그 순간 저는 딸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서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진아.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내가 아빠를 미워하길 원하지 않아.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날 밤 서진이는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는 모습이었어요.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 보험사 고객센터 번호. 딸이 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복자가 커튼 너머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따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젊은 사람의 행동력이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혼자 병실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서류 준비됐지? 이제 도장만 찍으면 돼. 저는 침묵했죠. 그 순간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윤복자가 들어와 가방을 내려놨어요. 마치 우연히 들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거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인데 서명하실 건가요? 윤복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죠. 당신이 누군데 남의 일에. 저는 옆 침대 보호자예요. 윤복자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러둔 채 유도 질문을 이어갔어요. 변경일자가 사고 후인데 급하셨나 봐요? 보통은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그 말에 시어머니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런데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지. 딸이 대신. 그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실수였죠. 윤복자가 다시 물었어요. 딸이 대신? 그런데 법적으로는 본인 서명이 필요한데요. 위임장이라도 있으신가요? 위임장? 그런 건.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가방을 뒤적거렸어요. 하지만 당연히 위임장 같은 건 없었겠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윤복자의 대화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보험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윤복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요. 그 순간의 침묵이 묘하게 길었어요. 서로 견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놓고 간 외투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공공대부라는 글씨가 떴죠. 윤복자가 눈썹을 찡그리며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이번 주 안에 원금 3억 갚지 않으면 가족 신변도 보장 못함. 마지막 경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어요. 3억 원의 빚, 5억 원의 보험금, 재산 이전. 모든 게 연결되더군요. 경제적 동기가 명확하네요. 윤복자는 메시지를 캡처하며 말했어요.
사채 3억, 보험금 5억. 남은 2억으로 새 출발하려는 계획이었겠어요. 더 뒤져보니 다른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브레이크 작업 완료, 병원 내부 정보 확인, 서류 준비 완료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공모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윤복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정비사, 서류 업무 담당자,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요. 휴대폰에는 통화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정해준 정비사와의 통화,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이제 형사도 민사도 먹히는 사건이에요. 윤복자가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 문서 위조, 재산 침탈. 죄목이 여러 개네요. 제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복자가 제 침대 옆 테이블에 큰 종이를 펼쳤어요. 이제 사건 연표를 만들어 봅시다. 브레이크 조작, CCTV 삭제, 등기부 변동, 보험 수익자 변경, 적금 해지, 사채 문자. 모든 걸 날짜 순으로 붙이고 증거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윤복자가 연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고 전 준비 작업, 사고 당일, 사고 후 뒤처리. 체계적이에요. 저는 그 연표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제 삶이 누군가의 계획표 안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윤복자는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첫째, 정혜준 씨 정식 진술받기. 둘째, 컴퓨터 포렌식으로 삭제된 CCTV 복구. 셋째, 필적 감정으로 서명 위조 입증. 넷째, 서진이 도움받아 추가 증거 수집. 그녀는 서진이가 곧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젊은 사람의 행동력과 디지털 감각이 필요해요. 아버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확실한 불씨를 느꼈어요. 나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이에요. 윤복자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 수집이었다면 이제는 실행 단계예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윤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윤복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상대방은 아직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복자가 다시 정비소로 가자고 했어요. 이번엔 정식으로 진술을 받아야 해요.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기사 정혜준 씨가 우리를 보자마자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룻밤 사이 많은 고민을 했나 봅니다. 전 더 이상 모른 척을 못하겠어요. 그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는데 거기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브레이크 캘리퍼 사진, 오일 누출 부위 확대 사진, 그리고 정비 과정을 일일이 적은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이 볼트 자국을 보세요. 정 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번 풀렸다가 다시 조여진 흔적이 선명해요. 일반 점검으로는 이런 자국이 남지 않아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했거든요. 더 있어요. 정 씨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아주 정교하게요. 바로 터지지 않고 서서히 새도록 만든 거예요. 윤복자는 이 정도면 계획적 살인 미수에 해당해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제가 수리하고 나서도 계속 찝찝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누군가 와서 혹시 그날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겠지? 라고 묻더라고요. 윤복자가 협박받으신 거네요? 라고 물었을 때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술 의사가 있으시죠? 경찰에 말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어딘가가 철컥 소리를 내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가는 길을 확실히 잡은 거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들어서니 차가운 형광등이 제 얼굴을 하얗게 비추더군요. 윤복자는 준비해온 자료를 담당 형사 앞에 차근차근 펼쳤어요. 피해자 한영숙 씨 사건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윤복자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어요. 20년 경력의 전문가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등기부 변동일자, 보험 수익자 변경서, 사채 문자 캡처, 그리고 정비소 사진과 메모까지 모든 증거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형사가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더니 이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네요 라고 말했어요. 윤복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보험사기 미수,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미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CCTV는 어떻게 됐죠? 형사가 물었을 때 윤복자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삭제됐지만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접속 로그를 확보했어요. 정비소 DVR의 남은 접속 기록을 보니 사고 전날 밤 새벽 2시에 외부에서 원격 접속한 흔적이 또렷했어요. 그 시각에 누가 정비소에 접속할 이유가 있겠어요? IP 주소까지 확인됐나요? 네, 추적 가능합니다. 형사는 팔짱을 풀며 이 정도면 수사 개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윤복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가만히 손등을 어루만졌어요. 말은 거짓말을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윤복자가 제 귓가에 속삭였죠. 아주머니, 이제부터는 법이 말해요. 우리 감정은 잠시 옆에 두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가 된 거죠. 그날 늦은 밤 서진이가 혼자 병실로 왔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더군요. 엄마, 미안해. 서진이가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는데 아버지와 어떤 여자 사이에 메시지가 열려 있었어요. 제 몸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얼음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험금 들어오면 정리하자.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 여자 언제까지 버틸까? 의사가 깨어날 가능성 낮다고 했잖아. 더 스크롤을 내리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정비소 기사와의 거래 내용, 서류 위조 업체 연락처, 그리고 제가 깨어나자 당황하는 내용들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아빠 휴대폰이요. 어젯밤에 급히 나가면서 두고 갔어요. 서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아빠를 의심한 게 죄송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얘야. 딸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 줄 몰랐어요. 20살 서진이에게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을 테니까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서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선택해야 해. 아픈 진실이라도. 서진이는 눈물을 훔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증언할게요. 이 핸드폰도 경찰에 제출할게요. 그 한마디가 제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준 기분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완벽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윤복자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님이 용기를 냈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윤복자는 변호사와 통화해 고소장 작성을 의뢰했어요. 보험 사기 미수, 문서 위조, 특수상해 미수, 재산 침탈 죄목만 봐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고소장 초안을 천천히 읽었어요. 피해자 한영숙은 의식 회복 직후 피고소인들의 범행 계획 대화를 직접 청취하였으며 내 이야기인데 법률 용어로 쓰여지니 낯설었어요. 윤복자가 펜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제 아주머니 서명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됩니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제 이름을 적어갔어요. 한영숙? 이 세 글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번지는 걸 보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서진이도 별도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피해자의 딸로서 아버지 박도연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진술서를 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지? 제가 서진이에게 물었을 때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접수 창구에서 도장을 탁 찍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3번 의조렸어요. 살자. 싸우자. 이기자. 윤복자가 접수증을 받아들고 말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뺨을 스쳤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절차가 시작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온기였을 거예요. 첫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집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서진이가 구한 작은 원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윤복자는 거의 매일 와서 재판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법정에서는 감정보다 논리가 중요해요. 차분하게 사실만 말하시면 돼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증거 목록을 최종 정리했어요. 브레이크 조작 사진, 삭제된 CCTV 로그, 위조된 서명, 사체 문자, 그리고 남편과 애인의 대화 내용까지 20여 점의 증거가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직접 들은 대화, 느낀 위기감, 그리고 각성 과정을 법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울 앞에서 진술 연습을 했어요. 저는 의식을 회복한 직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끝나야 보험금을 받는다.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겠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여러 번 연습했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서진이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어요. 아빠 핸드폰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직접 설명할게요, 엄마. 재판 전날 밤 윤복자가 찾아왔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끝이에요. 긴 터널을 지나온 셈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살아남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제대로 사는 게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성장이에요. 윤복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한영숙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법정 입구에 서니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 전에 한영숙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증인석에 선 정혜준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는 의도적으로 뚫린 구멍이 있었습니다. 볼트도 분해 후 재조립한 흔적이 선명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이어서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가 삭제된 CCTV 복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원격 접속 로그, 삭제 시각, 접속자 IP 모두 확인됩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피해자의 서명이 아닙니다. 모방한 흔적이 뚜렷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판사가 피해자 진술하시죠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의식을 회복한 직후 들었습니다. 끝나야 보험금을 받는다.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겠다. 그때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사실만을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판사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합니다. 같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윤복자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서진이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의 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과 양심으로 내려지는 거라는 거리요. 판결문 낭독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판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은 보험사기 미수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말수는 공모 혐의로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다. 더 중요한 건 민사적 구제였어요. 재산 이전 무효, 보험금 지급 중단, 손해배상 1억 원 지급 명령. 제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집, 적금, 그리고 제 존재 자체까지 말이에요. 법정에서 나오는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그는 한번 뒤돌아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을 붙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윤복자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오늘은 이겼어요, 아주머니. 이제 정말로 사세요. 서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다시 우리 집이야. 열쇠를 받았을 때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속으로 조용히 적었어요. 살았다. 배웠다. 그리고 이겼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얇은 빗줄기가 내려오더군요. 6개월 전 병원 침대에서 절망했던 그 한영숙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무엇과도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들어서는 현관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복자와 서진이가 함께 저녁을 준비해 주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이 냄새를 그리워했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윤복자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다고요. 윤복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경험이 쌓인 여성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서진이가 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여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깨어난 거야. 원래 엄마 안에 있던 힘을 찾은 거지. 식사를 마치고 윤복자가 돌아갈 때 저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제 동료예요. 윤복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긴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분노는 오래가면 병이 되지만 기록은 오래가면 증거가 된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저 지나쳤을 그 빛이 오늘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한영숙, 이제 진짜 살아봐.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리고 숙면에 들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의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박도현과 오말순,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인 아내와 며느리의 재산을 노리다니, 게다가 브레이크까지 조작해서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살인미수나 다름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영숙 씨와 윤복자님을 보면서 희망을 봤어요. 분노는 오래가면 병이 되지만 기록은 오래가면 증거가 됩니다. 50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시니어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기록 한 줄을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줄 증거가 될 거예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어머나 사연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오늘은 어머나 사연 로고송 전체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꿈 같아 누가 봐도 반짝이는 저 별처럼 내 맘도 두근두근 뛰고 있네 어떻게 자꾸만 맴도네 어제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 어머나 사연 내 가슴 속 깊이 남은 이야기 잊을 수 없어 난 계속 떠올라 어머나 그날 바람이 속삭이는 저녁 하늘 아래 네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남아 지 영화처럼 멈춰진 순간들 어디선가 들려